이혼한 지 20여 년. 혼자 남은 여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날처럼 그 자식들이 돌아올까봐.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병원 침대 위에서 다시 마주한 얼굴. 엄마 저예요. 그 한마디에 20여 년의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자의 일생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아침 안개가 논두렁을 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습기 밴 흙 냄새가 방문 밑을 스며들자 한정욱은 이불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잘 버텨봅시다, 정욱아. 방 한켠 오래된 라디오가 지직거리며 트로트를 틀었습니다. 수건으로 닦아놓은 스테인리스 밥그릇, 깨진 귀퉁이를 본드로 붙인 머그컵, 딱 한 사람 분량의 반찬이 든 반찬통 2개. 22년이면 강산도 2배 난다지만 이 집의 식탁은 늘 그 자리에, 늘 그만큼만 놓여 있었죠. 부엌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양볼을 스쳤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은 동네 철물점에서 나눠준 것. 빨간 동그라미가 군데군데 찍혀 있는데 누구 생일도 제사가도 아닌 날들입니다. 병원 가는 날, 동사무소 가는 날, 장날. 그리고 숫자 없는 동그라미 하나. 그건 정욱만 아는 표시였어요. 현우 생일. 소리내어 읽지는 않았지만 입술이 알아서 그 이름을 한번 굴렸습니다. 밥은 뜨겁게 해야지. 가스불이 칙 소리를 내며 붓고 알뜰히 모아둔 쌀을 씻어 냄비에 올렸습니다. 끓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좀 진정돼요. 10년 동안 정욱은 이 소리로 울컥거림을 눌러왔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던 날도,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날도, 밤마다 이름을 부르다 혼자 놀라 입을 틀어막던 그때도. 현관문을 나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버스가 종종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와 섰고 기사가 반가운 얼굴로 손을 들어 보였죠. 아주머니, 오늘은 장날이죠? 예, 김치거리가 좀 떨어졌어요. 추워지니 무리하지 말고요. 사람은 적당히 묵고 건네는 말 한마디에 살맛을 느낀다고 하죠. 정욱은 그런 온기를 조금씩 모아 하루를 버팁니다. 시장 초입 삶은 고구마 연기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상인들이 비닐장갑을 끼고 파, 무, 배추를 다듬는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어요. 그 틈에서 정욱은 가장 작은 포기를 고르고 가장 싼 멸치를 집었습니다. 이모, 이건 너무 작은데요. 작아도 국물은 뽀얘진다니까. 농담처럼 내뱉은 말에 상인이 웃고 거스름 돈을 건넵니다. 따끈한 종이컵 옥수수차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광고 멘트가 귀를 건드렸죠. 서울 성모병원 개원 기념 건강검진. 서울 병원. 하필 그 단어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22년 전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본 곳 역시 하얀 복도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바람이 매캐하게 불어와 마른 이파리를 흩뜨립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전화기가 한번 울렸다가 멈췄습니다. 낯선 번호. 수화기를 들었다가 정욱은 곧 내려놓았어요. 전화벨이 멈춘 자리에는 오래된 침묵만 남았죠. 괜히 기대하지 마.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 묶던 말. 그 말이 아니면 10년을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점심 무렵 이웃 박할머니가 김장을 담갔다며 겉절이를 조금 내밀었습니다. 혼자 먹기 싱거우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어요. 아니에요. 아까 배추도 샀는걸요. 고맙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정욱은 그릇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겉절이 위에 송송 썬 파가 눈처럼 흩어져 있었죠. 그 초록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저렸습니다. 초록은 봄의 색인데 왜 겨울만 떠오르는지. 해가 기우니 밭둑에 앉아있던 까치가 지붕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먼 마을에서 경운기 소리가 낮게 울리고 멀찍이서 초등학교 종이 3번 울렸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다 끊깁니다. 정욱은 문득 가만히 서서 그 소리가 멀어지는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중학생이면 아니지, 벌써 사회 나갔을 수도 있지.
머릿속에서 나이 계산을 시작했다 멈췄습니다. 계산이 끝나면 더 아파질까 봐요. 저녁을 지을 무렵 라디오에서 청취자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 누군가는 울먹이며 누군가는 웃으며 각자의 못다한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정욱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오랜만에 속삭였죠. 현우야, 혜진아 밥 먹었니? 목구멍 끝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가 다시 꿀꺽 삼켜졌습니다. 22년 동안 울음은 늘 그렇게 되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몸 어딘가 어두운 방에 쌓여만 갔죠.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기와 사이로 스미는 사이바람이 등줄기를 훑쳤습니다. 전등을 끄려다 정욱은 방문 위쪽에 걸어둔 작은 액자를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오래전에 찍은 가족사진. 낡은 종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했어요. 그 속의 사람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데 사진을 보는 손끝은 매번 가늘게 떨립니다. 괜찮아. 내일은 조금 덜 아플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등을 돌리던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2번, 3번, 4번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벨소리는 더 또렷해졌어요. 정욱은 숨을 고르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정적. 그리고 낮고 또렷한 남자의 목소리. 한정욱 어르신 되시나요? 마을 보건지소입니다. 내일 오전 꼭 나오셔야 합니다. 검진 결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뚝 전화가 끊기자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몽글몽글 피어오르던 불안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죠. 정욱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 위로 두 손을 올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람이 창틀을 흔드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 들렸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 될까? 라디오 불빛이 마지막으로 반짝거리다 꺼졌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우는 동안 10년 동안 묻어둔 이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현우, 혜진, 그리고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던 그 여자의 이름. 밤은 그렇게 깊어졌고 내일의 발자국은 이미 문턱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먹구름이 깔렸다.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자 마을의 공기는 눅눅하게 젖었다. 오늘은 비가 오겠네. 정욱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방울이 금세 창틀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이혼 후 10년 만에 남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한 문장에 손끝이 멈췄다. 젓가락이 부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러나 위로가 되기는커녕 가슴 한복판이 더 뜨겁게 조여왔다. 점심 무렵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정욱은 우산을 챙기고 비닐 장화를 신었다. 오늘은 병원에 가야지. 어제 걸려온 전화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보건지소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투엔 뭔가 숨은 기척이 있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빗방울이 이마를 때리고 구불구불한 도로 위로 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었다. 하지만 몸 어딘가가 묘하게 가벼워지면서 동시에 한쪽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났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발끝이 땅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 다음 순간 세상이 천천히 기울었다. 쿵!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고등어가 미끄러져 나왔다. 파와 배추 그리고 손수건이 빗물에 젖었다. 정욱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쓰러졌고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빗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뿐이었다. 눈을 떴을 때 희미한 불빛이 머리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여기 어디죠?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팔에 꽂힌 링거가 시야에 들어왔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는 멍한 소리만 맴돌았다. 어디 여긴? 서울 성모병원이에요. 응급차로 이송되셨습니다.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정욱의 눈이 커졌다. 가가족이요? 연락할 사람 없어요.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트를 넘기며 물었다. 자녀분이 병원에 계신 것 같은데요? 담당 의사분께서 곧 오신다고. 그 말에 정욱은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다. 무슨 소리야, 내 자식이 병원에 있다고?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젊은 의사였다. 그의 걸음에는 익숙한 단호함이 있었고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빛엔 낯선 긴장감이 번졌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다니 다행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욱은 온몸이 굳었다. 낯설지 않았다. 20여 년 전 집을 떠나며 다신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현우야? 의사가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벗었다. 엄마 나예요. 현우예요. 순간 시간은 22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법원 계단 위에서 울부짖던 그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정욱의 입에서 떨리는 숨이 새어나왔다. 현우야, 정말 너니? 엄마, 이제 찾았어요. 너무 늦었죠.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22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말 한마디에 쏟아졌다. 손을 내밀려 했지만 팔이 덜덜 떨렸다. 왜 이제야?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몰랐어요. 엄마가 왜 떠나야 했는지도, 왜 그랬는지도. 현우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의사복이 젖어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욱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눈을 감았다. 괜찮아, 괜찮다, 내 새끼야. 그 말은 오래된 회한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흘러나왔다. 그때 병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현우 씨, 여기 계셨네요. 검사 결과. 낯선 여자의 목소리. 정욱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멈췄다. 그 여자의 얼굴, 그 눈매, 그 미소. 22년 전 남편 곁에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와 똑같았다. 순간 정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너 누구야? 아, 어머니, 저는 현우 씨 아내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상냥하게 고개를 숙였을 때 정욱의 손이 덜덜 떨리며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했니? 내가 누구라고? 저는 김지은이에요. 아버님, 그러니까 현우 아버님의 새아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욱의 눈에서 모든 초점이 사라졌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며 심장박동계의 삐 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현우가 놀라 소리쳤다. 간호사님, 어머니 상태가... 의료진이 몰려들었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다. 정욱은 숨을 몰아쉬며 겨우 눈을 떴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아들과 그리고 그 여자의 딸. 그 두 얼굴이 겹쳐지며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세상에 내 아들이 그 여자의 딸과 결혼을 했다니.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녀의 입이 떨리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하늘이 날 2번 죽이네. 눈물이 산소 마스크 안으로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견뎠던 평정이 그날 한순간에 무너졌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이 마치 울음처럼 떨어졌다. 그날 밤 병실 불빛 아래 한정욱의 눈은 멀리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들려왔다. 심장박동계의 소리가 다시 일정한 박자로 돌아왔다. 삐삐삐. 그 소리가 마치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정욱의 귓속을 울렸다. 눈을 뜨자 병실 천장에 희뿌연 불빛이 번져 있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아들 현우가 침대 곁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그 안에는 20여 년 동안 억눌러온 회한이 섞여 있었다. 엄마, 조금만 진정하세요.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정욱은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현우가 손으로 막았다. 안 돼요. 아직 안정이 안 됐어요. 그러나 정욱의 눈빛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현우야, 그 여자는 누구니? 그 여자. 그녀의 시선은 병실 문 쪽을 향했다. 조용히 서 있는 젊은 여자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숙였다. 저는 현우 씨 아내입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정욱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어머니.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호칭이 칼날처럼 가슴을 갈랐다. 그 목소리의 울림조차 싫었다. 왜냐하면 22년 전 그날 자신의 남편이 새로 맞아들인 여자의 목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니? 김지은이에요. 김지은. 입속에서 그 이름을 굴리자 피맛이 느껴졌다. 10년 전 법원에서 서류를 받던 날 상간녀 김미라라는 이름이 찍혀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지은. 그 여자의 딸이라면 하늘이 이렇게 나를 놀려도 되는 거니? 정욱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현우가 다급히 그녀를 붙들었다. 엄마, 지은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 아내예요. 엄마가 모르는 사정이. 사정? 정욱은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내 아버지가 그 여자를 집에 들였던 것도 사정이었겠지. 내 어미를 내쫓고 그 여자의 딸을 며느리로 들인 것도 사정이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간호사가 놀라 들어오려다 현우가 손짓으로 제지했다. 정욱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들거렸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너는 그 여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래. 내 평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게 그 여자야. 내 아버지가 나버리고 떠날 때 그 여자가 웃고 서 있었어. 현우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그건 아버지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땐 엄마가 먼저 집을 나가셨다고. 정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뭐라고? 우린 그동안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믿었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정욱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니?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네. 정욱은 허공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앞에서 과거가 찢겨나갔다. 20여 년 전 비 오는 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문 밖으로 나왔다. 애들만큼은 건드리지 마. 그녀가 외쳤던 마지막 말. 그러나 다음 날 남편은 아이들에게 너희 엄마는 우리를 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한마디가 10살 현우의 마음에 칼자국을 남겼고 그 상처가 20여 년 동안 정욱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현우야.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동안 얼마나 미웠을까? 얼마나 원망했을까?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근데 엄마는 하루도 안 미워했다. 보고 싶어서, 미칠 만큼 보고 싶어서 이름을 수천 번 불렀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는 머리를 숙여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그게 다 거짓말일 줄은. 그때 병실 문틈 사이로 누군가 서 있었다. 긴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그러나 낯익은 눈빛. 정욱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너 왔구나. 그는 말없이 들어와 침대 옆에 섰다. 정욱아, 나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정욱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지금 와서? 20여 년 동안 내가 만든 거짓말로 내 자식이 나를 미워하며 자랐어. 그땐 나도 혼란스러웠어.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해서. 정욱이 고개를 획 돌렸다. 입 닫아. 지금 그 여자의 이름 듣고 싶지도 않아. 지은이 문가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픈 줄도, 이런 과거가 있는 줄도. 정욱은 고개를 들었다. 넌 몰랐겠지. 하지만 넌 그 여자의 피야.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피.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 입으로 할 자격 없어.
현우가 절규하듯 외쳤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지은이는 내 아내예요. 나한테는 그녀가 전부예요. 정옥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사랑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알았다. 내 인생까지는 망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무겁게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더는 이 세상에 내 자리가 없는 것 같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몸을 일으켰다. 엄마, 안 돼요. 현우가 다급히 붙잡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야 알았다. 내가 20여 년 동안 버틴 이유가 이걸 보려고 그랬던 거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하늘이 참 잔인하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다시 울렸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통곡처럼 들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울었다. 아들은 죄책감으로, 며느리는 두려움으로, 전 남편은 늦은 후회로. 하지만 가장 큰 울음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정옥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베개 위에서 천천히 번져나갔다. 그건 20여 년의 세월이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새벽 5시 30분. 병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이틀째 이어진 비는 멎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정옥이 누워있던 침대는 비어 있었다. 베개 위엔 아직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고 링거줄은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돌다 침대 옆을 보고 눈이 커졌다. 환자분이 없어요. 순식간에 의료진이 병실로 몰려왔다. 담당 의사였던 현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복도를 뛰어내렸다. 엄마, 어머니, 엘리베이터, 계단, 휴게실 아무 데도 없었다. CCTV를 확인하자 오전 4시 12분. 검은 카디건을 걸친 정옥이 조용히 복도를 걸어나가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도 없이 단정히 머리를 빗은 모습. 그녀의 걸음은 느리지만 이상하리만큼 단호했다. 그 마지막 장면 뒤로 병원 자동문이 열리고 비 내린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현우는 병원 앞 인도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택시를 탔을 리도 없고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지은이 다가와 젖은 손수건을 건넸다. 현우 씨, 진정 좀 해요. 어머님은 분명 돌아오실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엄마는 늘 혼자 견뎠어. 이번엔 정말 떠나신 거야.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10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던 자신, 그런데 막상 다시 마주하니 그녀의 모든 상처가 눈앞에서 터져나왔다. 그가 겨우 잡은 손을 이제는 잃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점심 무렵 병원으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다. 발신인은 한정옥, 수취인은 아들 강현우. 갈색 종이박스 안엔 오래된 편지 봉투와 낡은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굵은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현우야, 엄마는 너희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썼단다. 하지만 그 여자가 내 인생을 삼킨 건 사실이야. 너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키려다 밀려난 거였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의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단다. 그리고 지은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하늘이 마지막 시험을 내린 것 같더구나. 엄마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으려 했지만 아직 그럴 만큼 강하지 못했어. 그래서 떠나기로 했다. 내 곁에 내가 있으면 너는 평생 죄책감에 묶일 테니까. 편지 끝에는 흐릿하게 번진 글씨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에게 말해줘. 그날 병원에서 태어난 그 아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현우의 손이 멈췄다. 그 아이라니? 지은이도 놀란 눈으로 편지를 들여다봤다. 혹시? 현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가 나 몰래 낳은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단 말이야? 지은은 말을 잃었다. 편지 봉투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아기에게 손을 내미는 젊은 여자의 뒷모습. 그녀의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병실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사진 뒷면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2003년 10월 수원 성가병원.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0여 년 전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라지기 전 한 달간 입원했던 곳.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지은아, 그럼 그 아이는 내 동생이야. 그럼 우리 집안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맞닿았다.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아이가 혹시...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실이야. 우리가 알아내야 해. 그때 병원 로비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서울 성모병원 보호자분께 안내드립니다. 오전 7시경 남쪽 주차장에서 한 여성 환자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저체온 증세가 심합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다. 지은이도 뒤따랐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자국이 물 위에서 부서지며 이어졌다. 남쪽 주차장 구석. 의료진이 바닥에 누워있는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맡엔 젖은 손수건이 놓여 있었고 손에는 낡은 목걸이가 꼭 쥐어져 있었다. 현우가 다가가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숨이 막혔다. 10년 전 어머니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십자가 펜던트. 엄마. 그가 외쳤다. 정욱의 눈이 천천히 떴다. 입술이 떨리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현우야, 편지 받았구나.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왜? 이제 됐어. 다 됐어. 너도 그 애도 행복해야 해. 그 애? 그 아이 넌 꼭 찾아야 해. 내 피니까. 그녀의 손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가 천천히 풀렸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숨소리가 희미해졌다. 엄마. 현우가 울부짖었다. 지은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그날 밤 병원 응급실 불빛 아래 현우는 어머니의 차트 위에 떨어진 펜던트를 꼭 쥐었다. 그 금속의 차가운 온기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지은아,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해. 엄마가 남긴 마지막 이름을.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먼저 피어올랐다. 비가 그친 오후 병원 복도에는 여전히 축축한 냄새가 남아 있었다. 응급실 문 앞에서 현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가까스로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아드님이 계셔주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산소호흡기 아래에서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다. 손등은 차가웠지만 손끝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온기를 잡자 20여 년간 쌓인 죄책감이 터져나왔다. 엄마, 제발 버티세요. 이번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정욱은 눈꺼풀을 간신히 떴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현우야, 엄마는 이제 다 됐다. 사람은 미움을 버리고 나서야 편히 눈 감는 거야.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우리가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지은이도 엄마를 진심으로.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 아이 착한 애야. 하지만 내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 서랍에 있는 상자를 찾아라. 상자요? 내가 내게 말하지 못했던 일들. 그 안에 다 있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며 다시 눈이 감겼다. 그 순간 모니터의 심박선이 천천히 흔들리다 안정되었다.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한 뒤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편히 쉬게 해드리죠. 그날 밤 현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지은과 함께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살던 시골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논두렁은 이미 비에 잠겨 있었고 낡은 지붕 끝에는 흙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여기가 어머니 집이야? 지은이 작게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20여 년 동안 혼자 이곳에서 살았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 현우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엔 오래된 냄새와 함께 차곡차곡 쌓인 시간의 무게가 있었다. 부엌에는 아직 밥솥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삐뚤빼뚤한 달력이 걸려 있었다. 상자라면 아마 여기일 거야. 현우는 방 한쪽 장롱을 열었다. 낡은 이불 아래서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고 그 위엔 1987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고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 편지 봉투, 그리고 누렇게 바랜 출생신고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건 현우가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출생신고서 마이너스 신고인 한정욱, 신고일 2003년 10월 2일이라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아래 칸에 또렷한 글씨 하나. 부강재현 모 한정욱자, 이름 없음. 이름이 없어? 지은이 속삭였다. 현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2003년이면 내가 대학 들어간 해야. 그때 엄마는 이미 아버지와 이혼했는데. 지은이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었다. 사진 속에는 병원 복도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뒷모습이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남자 그림자가 희미하게 잡혀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이상하게 익숙했다. 이 그림자 혹시 당신 아버지? 지은의 말에 현우는 사진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 뒷모습,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팔목의 시계. 맞아, 아버지야.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지? 이혼한 뒤에도 두 사람은 만나고 있었단 말이야? 지은은 조심스레 편지 봉투를 꺼냈다. 재현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다. 재현 씨, 나 다시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잃었죠. 당신이 떠난 후 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신의 아이라는 걸 증명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아이를요. 그 아이는 세상에 나왔지만 당신이 원치 않는 아이였으니까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이제 그 아이는 22살짜리 되었어요. 당신이 이 편지를 볼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애가 세상 어딘가에 있다면 부디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아직 하나의 피가 남아있다는 걸. 편지를 읽는 동안 현우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아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이잖아.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지키려 했던 거야. 현우는 상자를 닫으며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도 숨긴 거야. 20여 년 전 엄마를 내쫓을 때 이미 이 아이가 있었던 거야. 지은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럼 나도 진실을 알아야겠어. 우리 부모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는지. 바깥에서 천둥이 다시 울렸다. 하늘은 무겁고 낮게 내려앉았다. 현우는 어머니의 사진을 품에 안으며 중얼거렸다. 엄마 내가 꼭 찾을게요. 그 아이가 누구든 당신의 피가 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제가 꼭 찾아낼게요. 지은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현우 씨, 만약 그 아이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면 어떡해요? 현우는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럼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엄마의 진실은 끝까지 밝혀야 해. 바깥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방 안에 맴돌았다. 정욱이 남긴 진실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새어나온 비밀은 이제 모든 사람의 삶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비는 멎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탁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려다 이내 사라졌다. 정욱의 시골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현우는 새벽부터 어머니의 출생신고서 사본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 종이 위에 2003년 10월 2일이라는 날짜와 수원 성가병원이라는 병원명.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날 엄마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여기서 아이를 낳았을까? 지은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차 안에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대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사가 두 사람의 공기를 메웠다. 돌아서면 눈물이 나요.
그 한 구절에 현우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병원 안내 데스크. 현우는 흰 코트를 입은 직원에게 다가갔다. 혹시 2003년 10월에 출생기록부 열람이 가능할까요? 사망자는 아니고 제 어머니가 그 시기에 출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개인정보라 열람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 가족이시라면 확인 절차를 거쳐볼 수는 있습니다. 현우는 신분증을 내밀었다. 한정욱 씨의 아들 강현우입니다. 의료인입니다. 직원은 잠시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 기록관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기록 담당자가 서류철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안경 너머로 현우를 보며 물었다. 어머님 성함이 한정욱 씨요? 네, 맞습니다. 기록을 보니 확실히 있습니다. 2003년 10월 2일 오전 5시 47분 출산. 남자아이로 출생, 체중 3.2kg. 그런데 그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상하군요. 현우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출생기록부에 의사 서명이 있는데 서명이 강현우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여기 보세요. 서류 맨 아래에는 휘갈겨 쓴 듯한 서명이 있었다. 드라이브, 캥 하이현우. 현우는 손끝이 저려왔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때 저는 고3이었어요. 의사일 리가 없잖아요. 기록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한 겁니다. 이 서명은 본인 이름과 동일하네요. 그는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 출산 기록에는 부이름이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추후 보안 기록에서 어떤 남자가 서류를 다시 들고 와서 강재현으로 수정돼 있습니다. 현우는 숨이 막혔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이 병원에 왔었다는 말입니까? 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편지 구절이 머릿속을 때렸다. 그 아이는 당신의 아이라는 걸 증명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아이예요. 그는 눈앞이 번쩍했다. 아버지가 그날 엄마를 찾아왔던 거야. 지은이 입을 막았다. 그럼 그 아이는 정말. 현우는 서류를 꼭 쥐며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기억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지은이 뒤따라 나와 그를 붙잡았다. 현우 씨, 이제 그만해요. 지금 어머님 상태도 불안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말아요. 아니, 이제는 내가 끝을 봐야 해. 엄마는 나한테 진실을 남겼어. 그걸 외면하면 난 평생 그분의 아들이 아니야. 그는 차 문을 열며 낮게 말했다. 아버지를 찾아가야겠어. 그날 저녁 서울 외곽의 한 교회 주택가. 강재현의 집 불빛이 켜져 있었다. 현우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는 어머니의 상자와 출생기록 사본이 쥐어져 있었다. 문이 열리자 흰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나타났다. 현우냐? 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우는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강재현의 손이 떨렸다. 상자 안을 들여다본 그는 순식간에 안색이 바뀌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냐? 어머니 방에서요. 그리고 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출생기록부에 있습니다. 그의 손에서 상자가 떨어졌다. 사진이 바닥에 흩어지고 편지 봉투 하나가 발치에 떨어졌다. 현우가 주워들었다. 재현에게 마이너스 열지 마라.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지키려 한 진실인데 제가 그걸 모른 채 살아야 합니까? 강재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후 그가 한숨을 내쉬며 낮게 말했다. 그래, 이제 숨길 수도 없겠지. 그는 거실로 들어가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환자 김수현남 3세. 이 아이 내 어머니가 보호자로 등록돼 있던 아이야.
김수현? 그 아이는 내 엄마가 낳은 게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지키려 했지. 그 이유를 난 지금도 모르겠다. 현우는 얼굴이 굳었다. 그럼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병원에서 두 아이가 바뀌었다는 말이 있었어. 하지만 누구도 증명하지 못했지. 어쩌면 그 아이는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현우는 숨이 막혔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두 아이가 바뀌었다고? 그 말은 어머니가 지키려던 비밀이 단순한 불륜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뜻이었다. 현우는 손에 쥔 사진을 바라봤다. 아기에게 손을 내미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 뒷배경엔 또 한 명의 아기 요람이 있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엄마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잃고 다른 아이를 대신 키우며 살아온 거야. 밖으로 나오자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은이 조용히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현우 씨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힘없이 웃었다. 모든 게 다 뒤집혔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비가 어깨를 적셨다. 그의 눈동자는 슬픔보다 결의로 빛났다. 엄마가 지키려 한 그 아이. 밤새 비가 내렸다. 병원 주차장엔 빗물이 반짝이며 고여 있었다. 현우는 서류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이제 단 하나만 알고 싶었다. 22년 전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기록 보관실 문을 열자 묵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고 낡은 컴퓨터 한 대가 웅웅 소리를 냈다. 그 앞에서 직원이 머쓱한 웃음을 지었다. 2003년 자료요? 오래돼서 복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확인만 할 수 있다면요. 현우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간절했다. 지은은 그 뒤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현우 씨 혹시 너무 깊이 파고드는 거 아니에요? 지은 씨, 지금 멈추면 우리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가 그걸 두고 떠난 이유 반드시 알아야 해. 30분쯤 지나자 모니터에 희미한 흑백 영상이 떴다. 날짜 2003년 10월 2일 오전 5시 50분. 장소 수원 성가병원 신생아실. 화면 속엔 아기 두 명이 나란히 눕혀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 작은 손이 허공을 헤매듯 움직였다. 간호사 두 명이 번갈아 아기들을 닦고 있었고 그 뒤편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지은이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가져갔다. 저 사람 설마. 현우가 화면 확대 버튼을 눌렀다. 카메라가 줌인되며 얼굴이 뚜렷해졌다. 머리를 질끈 묶은 채 긴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 그녀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저건 지은 씨 어머니야. 지은의 몸이 순간 굳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그때 지방 출장 중이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화면 속에서 그녀가 간호사에게 뭔가를 건넸다. 작은 서류 봉투였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있던 카트를 끌어왔다. 그 안에는 태어난 지 몇 분 되지 않은 아기 한 명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카트를 밀며 신생아실을 나갔다. 그 뒤로 화면은 흔들리고 영상이 갑자기 꺼졌다. 여기서 끊겨요. 나머지는 손상됐습니다. 직원의 말에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현우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지은 씨, 당신 어머니가 왜 거기 있었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우리 아빠는 그날 아예 병원 근처에도 안 갔다고 했어요. 두 분 다 같은 날 병원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날 두 아기가 동시에 태어났고 그는 서류철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신생아실 명단에는 두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정욱 산모남아 3.2kg, 김미라 산모남아 3.1kg,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붉은 잉크 표시. 아기 입원 신원 확인 필요 마이너스 표시 오류. 현우의 손끝이 떨렸다. 표시 오류. 지은은 그 문구를 읽고 입술을 깨물었다.
설마 그때 아기가 뒤바뀌었다는 거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낳은 아이와 김미라 씨의 아이가 바뀐 거야.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난, 지은 씨, 진정해요. 아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그 여자 김미라 씨의 딸이 아니라.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지은 씨,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요. 모든 게 설명돼요. 왜 어머님이 나를 보자마자 그렇게 충격받으셨는지, 왜 당신 아버지가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는지도. 22년 전 두 집이 엮인 이유가 이거였어요. 현우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말이 너무 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는 다시 영상을 돌렸다. 그때 화면 끝자락에서 남성 한 명의 실루엣이 보였다. 의사가운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에 서명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잠시 얼굴을 들었다. 정확히 카메라를 향해. 그 얼굴은 바로 강재현, 현우의 아버지였다. 지은이 울먹이며 속삭였다. 당신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 있었다고요. 현우는 머리를 감쌌다.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20여 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해. 오늘 밤 전부 들을 거야. 그가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날 밤 서울 외곽의 강재현의 집 거실. 비가 다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강재현은 이미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지은의 어머니 김미라, 흰 셔츠에 검은 카디건을 걸친 채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래, 결국 다 알았구나. 강재현의 목소리는 낮고 피곤했다. 아버지, 왜 그랬어요? 왜 두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그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거짓말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터졌다. 엄마는 평생을 혼자 울면서 살았어요. 그 아이를 낳고 당신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죠. 그게 선택이 없었다고요? 김미라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날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걸 알아챘어요. 하지만 재현 씨는 이미 떠나고 있었고 나는 그걸 바로잡을 용기가 없었어요. 지은이 눈을 크게 떴다. 엄마, 그럼 나는. 그래, 지은아. 넌 내 친딸이 아니야. 공기가 무너졌다. 현우의 귀에서 심장 소리가 울렸다. 지은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현우는 벽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그 울음은 분노도 슬픔도 용서도 아닌 20여 년의 죄와 오해가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그날 밤 현우는 홀로 병원 옥상에 섰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을 감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사람은 미움을 버리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 된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이제야 알아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하늘 끝에서 번개가 치며 세상을 환하게 비췄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한정욱이 남긴 진실은 마침내 모두의 마음속에서 살아났다. 비가 그치고 며칠 뒤 하늘이 맑게 열렸다. 그날은 한정욱의 장례식 날이었다. 병원 장례식장 복도에는 흰 국화향이 가득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조용히 분향을 하고 있었다. 현우는 검은 넥타이를 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당신 대신 말해야 할 날이에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가슴이 저렸다. 조문객이 빠져나간 뒤 강재영과 김미라 그리고 지은이 한자리에 앉았다. 서로 마주보는 그 순간의 공기는 싸늘했지만 어딘가 예전과는 달랐다. 분노 대신 오랜 시간 눌러왔던 후회와 부끄러움이 스며 있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진실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를 용서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꺼냈다. 정욱이 남긴 나무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다. 현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작은 잡음 뒤로 익숙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현우야,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맙다. 엄마는 오래전 그날 잘못된 선택으로 너희를 잃었고 또 다른 죄로 너희를 다시 만났단다.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 용서를 택하려 한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 자기 마음이 썩는다. 너희 아버지와 미라도 다 나처럼 후회하며 살겠지. 그러니 제발 미워하지 말고 살아라. 미움의 끝은 지옥이고 용서의 끝은 사람이다. 녹음기가 멈췄다. 장례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김미라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원망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라니.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강재현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우가 이제야 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겠구나.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결국 너를 버렸지만 넌 끝까지 우리 모두를 품었구나. 현우가 조용히 어머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평생 지키려 했던 건 피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었다는 거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국화를 올렸다. 그 옆에서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야 저도 알아요. 저를 미워했던 이유가 아니라 그 미움조차도 사랑이었다는 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그 말에 현우가 살짝 고개를 돌렸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눈빛 속에서 지난 20여 년의 상처가 녹아내렸다. 장례식이 끝난 뒤 모두가 떠난 빈 장례식장. 현우는 영정 사진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늦가을 바람이 국화꽃 향기를 흩날렸다. 햇살이 내려앉은 병원 마당에는 노란 은행잎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젠 괜찮아요.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은이 옆에 다가와 말했다. 현우 씨, 어머니는 우리가 싸우지 않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래요.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덮을 때죠. 그들은 함께 걸었다. 병원 벤치 위엔 그날의 비가 남긴 물방울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상하죠? 이제서야 숨이 편해요. 그래요. 어머니도 지금쯤은 미소 짓고 계시겠죠. 그때 병원 스피커에서 트로트 한 곡이 흘러나왔다. 정욱이 즐겨 듣던 노래였다. 인생이란 게 참 서글픈 거야.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며칠 후 정욱의 유품 정리를 하던 현우는 책상 서랍 속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게 쓰여 있었다. 내 인생은 실패였지만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처럼 들렸다. 이제 울지 마라.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우는 사진 액자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다. 엄마, 이제 쉬어요. 남은 길은 우리가 걸을게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용서를 배웁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상처로 이어지고 때로는 그 상처를 감싸는 품이 되죠. 한정옥의 인생은 고통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건 사랑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20여 년 뒤 자식들을 보고 무너졌던 한 여자의 이야기. 결국 그녀의 무너짐은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는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